안녕하세요. 13주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교재에서 파트 2까지 해서 투사적 검사에 대한 부분까지는 리딩을 해드렸고, 이제 부교재에서 첫 번째 그 9주차에 제가 부교재로 처음 아동 상담에 대한 기초 파트를 좀 더 자세하게 소상하게 들려드렸었는데 13주 1차 시에는 이어서 아동의 이해 방법, 아동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그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은 행동, 비행동적,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가, 그 행동은 왜 발생하며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도출되는가, how to. 저는 이 how to에 대한 부분을 항상 좀 어떤 방법,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운영할 때 교사들에게 많이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정상적인 행동의 대부분도 처한 환경과 개인의 기질적 성격 특질, 부모의 양육 태도 등 유아기부터의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의 중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현재에 있어서 행동의 기초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에 관해서 검토하는 일, 현재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장래 행동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인간 이해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합니다. 영유아가 나타내는 증상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증상이 무엇인지 들려드릴게요. 영유아가 나타내는 증상과 문제 행동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문제 해결의 장소에 등장하기 위한 입장권으로서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종류의 문제 행동을 가진 영유아는 경증의 행동상의 문제나 신체 증상을 나타냄으로써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머니는 최저한도로 필요한 보살핌만, 극히 사무적이고 그런 부분들만 행동으로 옮긴다면 때로는 아동을 소홀하게 다루고 또 아동의 기분을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대로 아동을 양육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금쪽 상담소, 그래서 금쪽 같은 이제 오은영 박사하고 금쪽이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 대부분은 아이의 문제라고 부모들이 인식하고 의뢰를 하지만 엄마 아빠가 공감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대응에 견딜 수 없는 영유아들은 손가락을 빨거나 조용히 울기만 하거나 우유를 마시지 않거나 때로는 토하거나 설사나 발열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대응이 계속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위험 신호로서의 증상이 있습니다. 신체 증상이나 문제가 되는 행동만 관심을 두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거나 반대로 더욱더 심하게 다루면 영유아는 울거나 깨물거나 발작을 하는 등의 심각한 행동을 함으로써 주변인들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위험 신호를 내는 영유아는 아직 충분한 에너지가 남아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빼려고 막 실갱이하고 잡는다고 애를 굉장히 탈진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증상을 살펴보면 아동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아동을 거부하는 부모, 완전주의 부모, 또 자기 자신의 이루지 못한 욕구, 원망을 대신하도록 하는 과보호적인 부모에 대해서 탄력성이 있는 아동은 명백히 반항을 하게 된다고 해요. 때로는 그
그 장소에서 피하고자 하는 환상의 세계인 백일몽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냉정하거나 반대로 폭력적인 부모에게 양육된 영유아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부모의 영유아에 대한 관용이나 인내심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문제로서의 증상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거부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는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고 자신에게 좋은 행동만을 하는 아동과 비교해서 비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유아는 반항적이 되거나 문제 행동을 하고 부모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영유아는 특히나 손가락 빨기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변해갑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문제 행동은 특정한 장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일어납니다. 문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요인과 결과 요인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문제 행동은 완전한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면에서 일어납니다.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조건은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 인과관계죠. 원인과 결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먼 간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인은 연관성이 가까운 원인을 근인이라고 해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원인은 문제 행동이 일어난 장면에서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원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난폭한 행동을 하는 아동이 있어요. 조사해보면 전날 밤에 잠을 잘 못 잤다든지 전날에 수업에서 대답을 못하여 부끄러움을 느꼈다든지 전날 수업이 체육 시간이었기에 피곤한 상태였다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해당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교사는 알기 어렵죠. 근인은 행동이 일어난 장면 속에 있는 사건을 근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지나치게 어려운 과제를 주거나 간혹 지나치게 주의를 주거나 읽고 있었던 만화를 빼앗거나 달리고 싶지 않은데 달리게 한다거나 하면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인과 근인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원인과 근인이 섞이면 문제 행동이 한층 더 일어나기 쉽습니다. 잠을 적게 잔 날 아침, 어려운 과제가 나오면 또 그거는 근인이고 또는 다리를 다쳤을 때의 원인, 달리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근인.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 기록의 방법에서 마츠바라에 의하면 아동을 이해하는 데에는 신체와 정신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외적인 신체에 관한 이해는 신장과 체중, 혈압 등 측정치에 의해 산출되지만 아동의 내면 심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동들의 경우는 언어가 미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은 언어 위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합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표현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측정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동 행동의 이해 방법에는 일상생활 행동의 이해, 자연적, 실험적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 조사법, 심리검사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행동에서의 이해는 일기, 장문, 그림을 통한 이해하는 방법, 일기와 장문의 해석은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 이해에 바람직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일기법은 날짜, 요일, 또 날씨, 온도, 시간,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하여 가능한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생활일기에 포함되는 정보가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과 가족관계와 학급 집단 또는 이제 다른 집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에서 아동이 현재 열중하고 집착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학습에서의 흥미, 관심, 이해도, 독서의 경향, 독서 태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 일, 가족 관계에서는 부모 자녀 간의 대화,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소망들, 학급 집단에서는 친구 관계 확장과 변화, 놀이나 문제점의 실태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문은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느낀 것, 고민한 것은 언어로 나타낼 때 행동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문장에 의한 1대1의 교류는 교육 상담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하며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와 애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직 언어가 불충분하므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써 자신의 내면의 무엇인가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미술 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또 치료법, 방법에 대해서도 발표하는 리딩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누가 하는지는 지금 이제 정하셨지만 그걸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친구의 동기들의 목소리로 한번 미술 치료를 한번 간접적으로 들어보고 그 그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12주차에 그 HTP 그림, 사람, 나무, 그 H 하우스, 트리, 나무, 퍼슨. 그래서 그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11주, 12주에 들려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림이 아이들이 본인의 내면과 생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적 관찰법은 아동의 발달이나 학습 상태 및 행동 등을 이해하려는 할 때 넓게 이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영유아 기간에서의 행동 관찰에 주로 활용되고요. 관찰법은 아동의 외면에 나타난 행동을 직접적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아동의 성격, 심리적 상태, 문제점 등을 진단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관찰법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어떠한 조작도 가하지 않고 관찰하는 자연적 관찰법과 통제된 장면이나 조건 가운데 일어나는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적 관찰법이 있습니다. 자연적 관찰법은 목적에 일치한 장면이 보일 때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장면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자발적인 행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관찰하려고 하는 행동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죠. 조건이 통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동이 일어나더라도 같은 조건 하에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자료의 누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것 외의 사항도 기록해 두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연적 관찰 방법에는 일지법, 장면 견본법, 시간 견본법, 위상 관찰법, 구성원 견본법 5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일지에 대한 자연적 관찰 방법에서 이제 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시로 들어져 있는데 이 교재가 참 최근에 쓰여진 거라 조금 더 현장에서 접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차영희 교수님 거 교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상담 전문가이시구나 라는 느낌으로 전문적인 부분으로 터치를 하셔서 유아교육,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일부분을 다루면서 어느 순간에 또 전체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렵게 가버리는 부분들이 좀 저는 조금 부교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주교재 말고 부교재에서 이제 아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서 조금은 더 눈이 편하고 귀가 편하고 여러분이 습득하시기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교사가 관찰하고 상담의 범위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적 관찰법에
방법에서 첫 번째 이제 일지법이 있는데, 관찰자가 느낀 순간만 관찰하는 것으로 중요한 행동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찰자의 판단이나 해석이 들어가므로 자료에 왜곡이 생기기 쉽고, 또한 관찰한 것을 금방 기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억이 왜곡되어 애매한 기록이 되기도 쉽다고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바로바로 기록하지 않으면 그때 이거였나? 이게 맞을 거야. 그러면서 약간 기억을 합리화하거나 왜곡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에 걸쳐 관찰을 계속함으로써 얻어지는 자료는 아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 유효합니다. 우리 교재 45페이지, 부교재 45페이지에 관찰 일지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시간이 조금 허락되면 편하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블라블라 해야 될 게 좀 많아서 패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 견본법이 있는데요.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면을 선택하여 조직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 견본법인데요.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일정 시간 내에 일어나는 행동의 전부나 특정 행동의 흐름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관찰을 능률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유용하고요. 이 방법에서는 시간 선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 관찰 기록법이라고 하죠. 네 번째로 위상 관찰법입니다. 위상이란 어떤 사람이나 일이 특정한 상황에서 처한 위치나 상태이고, 어떤 시간 내에 일어나는 행동을 연속적으로 관찰하고 행동의 각 부분의 의미를 전체적 흐름 속에서 취하려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성원 견본법인데요. 어떤 집단을 관찰할 경우 구성원 중 소수를 추출하여 관찰하고 그 결과로부터 집단의 양상을 추정하려는 방법입니다. 대집단의 경우에 이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구성원 추출에는 관찰 목적을 고려하여 임의 추출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관찰의 기록 방법에서 자연적 관찰의 기록 방법에는 일화 기록법, 체크리스트법, 시간 견본법, 평정청도법, 도시법이 있습니다. 일화 기록법은 아동의 행동을 관찰자의 해석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지요. 이 방법은 행동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이후 분석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리 분석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어요. 일화기록법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기록의 각 사항별로 아동의 이름, 일시, 장소, 관찰자 이름을 기입해 두는 것입니다. 상황은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고요. 행동은 적극적 부분뿐만 아니라 소극적 부분도 포함합니다. 관찰 대상의 행동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일화 기록 관찰에 대한 예가 우리 교재 페이지 47페이지에 안내가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일화 기록법을 주로 95% 이상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은 4학년 2학기 때 또 만나게 된다면 주로 아동 관찰 및 아동 연구법을 주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호남대학교에서도 4년 가까이 했었고, 작년에도 여러분 선배까지 가르쳤었고, 이제 다른 분한테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동 관찰에서도 여러 가지 기록법들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장에서 자주 많이 쓰는 기록법을 잘하는 것들을 훈련시키려고 제가 일화 기록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는 꼭 눈여겨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법은 행동 목록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행동의 빈도나 정도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일어날 만한 행동을 예상하여 표로 만들어 두고 해당하는 행동이 일어나면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 결정되어 일어나는 경우나 특정한 행동이나 빈도를 알고 싶은 경우나 또 양적 처리를 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결과의 처리가 간단하고 양적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결정해둔 항목에 관해서만 체크하기 때문에 그 외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할 위험이 있는 등 행동 전체의 흐름을 취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체크리스트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 페이지 48페이지에 샘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견본법은 시간 표지법이라고도 하지요. 시간을 나누어 관찰하는 경우 기록법으로서 관찰 시간 같은 간격으로 나누어 구간마다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20분에서 60분의 관찰 시간을 30초에서 5분 간격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건 일화 기록을 많이 쓰는데 이제 뭔가 특별한 문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분들을 뭔가 즉각적으로 아니면 반드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상담 파트에서는 체킹하고 시간차 간격으로 분석하고 이런 체크리스트법, 표지법 이런 부분들이 훨씬 도움이 되는 관찰 기록법이기도 하죠. 평정척도법을 살펴보면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미리 단계를 두고 그에 맞추어 평가하게 됩니다. 행동의 질적 특성을 몇 등급으로 구분해서 알고자 할 경우에 유용하고요. 체크리스트는 확인 기록이지만 평정척도법은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 강도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정척도법의 관찰의 예가 우리 교재 49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 나와 있습니다. 도시법, 이거는 그림법이라고 하는데요. 도시법은 관찰 결과를 도시하는 방법으로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포도라고도 합니다. 도시법은 놀이 장면에 있어서 아동의 위치나 아동 상호 관계의 변화를 취급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고 해요. 교실에서 이제 이 도시법을 상담 파트에서는 이렇게 도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표시했다면 현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도표는 쌓기, 역할, 과학, 언어, 수학 뭐 이렇게 있다면 이 영역별로 이제 교구가 있고 책상이 있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도면이에요. 교실의 도면. 그러면 아이가 수희라는 친구가 조금 활발하게 놀이하지 않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제 조금 고민하기 위해서 수희의 동선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가고 여기에서 주로 하루 일과를 다 보낸다 라고 해서 이 아이는 이 영역, 역할놀이 영역만 주로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다른 영역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아이를 놀이를 초대하고 안내하는 부분으로 반성적 사고, 역할놀이에서 주로 놀이에 참여하는 수의를 위해서 탐색을 위한 과학과 언어와 수학 영역의 놀이를 안내하고 초대해서 놀이의 다양한 영역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겠음. 이렇게 교사가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실험적 관찰법은 연구 목적이나 이론적 준거에 따라서 무엇을 관찰할까 명확히 하고 객관적으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장면의 조건을 통제하고 관찰하고 행동 특성과 인성의 특성,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입니다. 면접법은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면접법을 썼었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1대1 관계를 성립하고 목적에 따라서 연구 수단으로 면접 검사나 조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법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면접은 상담하는 내용이 자신에게 관련이 있는 일일 때 그 내담자 찾아오시는 그분에게 중심으로 면접을 하고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 부분이 면접법입니다.